자, 오늘은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 하자 중에서 약간 특수한 헌법하고 교차되는 부분인데요.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이죠. 자, 이미 어떠한 처분의 근거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선언됐어요. 그러면은 무효죠. 그죠? 그 법률 조항은.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를 했으면은 그 행정행위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한 행정행위가 된 거라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선고하면은 다 공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하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위헌 법률의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을 한 이후에 행정청에서 그거를 모르고서 한 행정행위는 중대 명백해서 무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행정행위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행정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거나 결과적으로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한 처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취소 사유나 무효 사유가 되는 거냐, 위법 사유가 되는 거냐, 왜 문제가 되겠어요? 형벌 조항을 제외하고는 위헌 결정의 효력은 장내효죠. 헌법재판소법이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법령의 우리나라에서는 위헌 법률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장내효예요. 장내효인데 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효인 법률을 적용하게 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위법하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게 헌법재판소법에는 위헌 법률 또는 위헌 법률 조항의 위헌 선언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장내효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소급해야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미 행정행위가 발령이 됐으니까요. 위헌 선언 전에. 그러니까 어느 때에 그러면은 이 위헌 선언에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되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죠. 그게 전제가 되고 위헌 결정이 소급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그거는 무효 사유냐 아니면 취소 사유냐가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정법적인 이슈라기보다는 헌법적 이슈죠. 두 번째 쟁점은 행정법적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하고 행정법이 교차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을 하도록 하죠. 위헌 결정이 소급해야지 지금 논의의 전제가 성립하는 겁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자, 위헌 결정이 어느 때 소급하느냐는 거죠. 뭐 이미 여러분들이 헌법 소송법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믿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요. 자,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당의 사건이 있겠죠. 그죠?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당의 사건이 있겠죠. 그런 사건이 있고요. 자,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당의 사건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같이 계류 중이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병합해서 한 번의 판결에 한꺼번에 결정을 선고해서 한꺼번에 위헌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죠? 그런데 뭐 병합할지 안 할지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헌법재판소에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당해 사건이 있군요. 당해 사건이 있고요. 이 당해 사건에 하고 헌법재판소에 뭐 A, B, C, D 사건이 있는데 B 사건만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A 사건하고 C 사건하고 D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같이 계류 중이었던 거죠. 근데 원래 병합했으면은 같이 위헌 선고가 나섰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병합을 안 했다. 안 했을 때 이 A, C, D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 동종 사건이라고 합니다. 동종 사건. 그다음에 약간 유사한데요. 자, 법원에 B 사건에 대해서요. 법원이 B 사건에 대해서 위헌 법률 제청을 했어요. 근데 A, C, D 사건은 아직 위헌 법률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A, C, D 사건은 법원에 계류 중이고, 그죠? B 사건만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B 사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A, C, D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병행 사건이라고 합니다. 병행 사건. 또 하나는 일반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부르는 말들이에요. 일반 사건은 뭐냐면은 위헌 결정이 났어요. 위헌 결정이 나니까 그때 비로소 소를 제기했어요.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나도 권리구제를 받아야겠다.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일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당해 사건의 경우에는요. 당해 사건의 경우에는 소급표가 인정되겠죠, 당연히. 안 그러면은 당해 사건의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누가 위헌 법률 제청을 하겠어요? 어차피 구제도 못 받는데, 그죠? 그러니까 위헌 결정의 계기가 되는 거니까 당해 사건은 그렇죠? 당연히 소급표가 미쳐져야 되죠. 그 다음에 동종 사건하고 병행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병합을 해줬으면 구제를 받는 건데 병합을 안 해줘서 구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법원에서 빨리 위헌재청을 해주거나 했으면은 구제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지금 구제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한 사정 때문에 B하고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당해 사건하고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우연한 사건 때문에 지금 같은 결론에 이르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또 구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은 소급표가 인정된다라는 것은 뭐 거의 이론이 없죠. 문제는 일반 사건에서 나오겠죠. 자, 일반 사건은 같이 소송을 제기했었으면 구제를 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위헌 결정이 나는 걸 보고서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구제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이 위헌 결정의 장래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률 규정이 형해화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소급표 없다 일반 사건에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법원 입장에서 재판부 여러분이 담당 재판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담당 재판부 입장에서는 위헌인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법관이 위헌인 법률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소급표를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을 중시해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근데 대법원은 법관 입장에서 볼 때 위헌인 법률을 도저히 적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급표를 인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결론에 있어서는 거의 같아요. 결론에 있어서는.
일단 법원에서는요, 그 위헌 결정을 하게 돼서 그것이 소급하게 되면은 법적인 안정성이 왕창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예,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 위헌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소급하는 권리구제보다 더 큰 공익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다 소급한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요. 헌법재판소도 이 위헌 결정의 소급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의 권한이다라는 사고방식 하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적용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 나는 거니까 법원 기준대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은요. 법원은 일단 196페이지입니다. 확정 판결이 있어서 기판력이 생긴 사건에 대해서 일반 사건인데, 그죠? 그런 경우에는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처분에 불가쟁력이 있어서, 그죠? 제소를 할 수 없는 사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까지 당연한 거죠, 이거는. 1, 2번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3번인데요. 일반 사건의 소급표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보 원칙과 관련해서, 그죠? 소급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법원 워딩대로 하면은요, 판례 워딩대로 하면 소급표를 인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면 위헌인 법률을 제대로 된 법률로 믿은 국민의 신뢰 내지 기득권을 동요시키고 이미 형성된 법률 관계의 안정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소급표를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어쨌거나 소급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이거나 일반 사건인데 법적인 안정성이나 신뢰보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보호하고 관계없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소급하게 될 거 아닙니까? 소급하게 되면은 그 다음 문제는 결과적으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처분 또는 행정행위가 위법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소급했으니까. 위법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효사유냐 취소사유냐는 또 별개의 문제다. 자, 그것이 무효사유냐 취소사유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중대명백설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중대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위헌인 법률을 적용했다. 이거 상당히 무거운 일 아니겠어요? 하자의 중대성은 있는데 문제는 명백성에서의 문제죠. 자, 우리가 법률이 위헌일 거라는 거를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죠? 법률은 합헌이라고 보통 생각하고서 일반 국민들이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판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합헌인 걸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또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합헌이라고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위헌 선언을 하기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이 위헌일 거라는 것은 일상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의심하면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명백성이 탈락해서 그래서 취소 사유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드밴스된 문제인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어드밴스된 문제예요. 자, 과세처분이 있어요. 과세처분은 의무를 명하는, 급부 의무를 명하는 거니까 하명이다, 하명. 즉, 의무가 있으면 선언해 준 거예요. 너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뭐 조세 100만 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과세처분이잖아요. 과세처분이 있는데 세금을 자진해서 내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집행 단계로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촉, 압류, 공매, 환가, 청산 이런 경로를 거쳐서 세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자, 과세 처분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일반 사건입니다. 일반 사건에서,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바대로라면 일반 사건이 된 거죠. 근데 쟁송 기간이 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 이 과세 처분은 일단 적법력을 떠나서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 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무효가 됐습니다. 위헌 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세 처분 자체는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살아있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자, 과세 처분이 지금 유효하니까 돈 내라. 안 하면 강제 집행하겠다, 강제 징수하겠다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죠?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뭐 다툴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과세 처분이 쟁송 제기 기간이 도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돼서 유효한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죠?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됐는데 그 유효한 과세 처분이 집행이 안 되니 압류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압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그냥 단순한 형식 논리대로 하면은 압류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법원 판례의 소수 의견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위헌 결정의 소급효, 그러니까 장래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관련 규정이 형해화되는 거죠. 이게 대법원 판례의 소수 의견이고요. 다수 의견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법원이, 그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에 협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관점 하에서 이 무효라는 겁니다. 압류 처분. 그러니까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과세 처분의 집행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게 판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 이 체납자의 재산에 제3자가 경매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과세관청에서 그 경매에 참가해서 교부받을 거 아니에요? 배당금을?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법한 법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위법한 법률, 위헌인 법률이죠. 죄송합니다. 위헌인 법률만 있는 게 아니라 위법한 대통령령이나 조례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다만 위헌 선언하는 기간이 다를 뿐인 거죠.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고, 이 대통령령이나 조례의 위헌 여부는, 그렇죠? 행정입법의 위헌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가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지금 법률에 대한 설명하고 그 위헌 위법한 거에 대한 설명하고 마찬가지니까 같은 논리 하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그
하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하자에 관한 얘기였고요. 다음 얘기할 거는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의 그죠? 전환 문제, 치유와 전환 문제입니다. 자, 위법한 행정행위예요. 위법한 행정행위면은 궁극적으로 효력이 없어져야 된다. 그죠? 요건을 갖추지, 법률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한 행정행위는 궁극적으로 효력이 부인돼야 됩니다. 그 부인되는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지금 당장 부인되는 것도 있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부인당해야지 부인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무효하고 취소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여간에 어쨌거나 위법한 행정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 위법한 행정행위의 그 하자가요.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하자가 없어지거나 보완되거나 사후적으로요. 하자가 보완되거나 아니면 그 하자가 너무 경미해져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처음부터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거를 행정행위의 치유라고 그래요. 하자의 치유라고 그래요. 행정행위의 전환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민법에서 뭐가 있죠? 무효행위의 전환 뭐 이런 거 배우셨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유사한 거라고 행정법적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러면 하자의 치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가 발령 당시에는 이 적법요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서요. 위법한 건데 사후적으로 흠결이 보완되거나 그 흠이 경미해져서 너무 경미해져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이러면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있던 것처럼 유지해 줄 거냐 아니면은 고지식하게 완고하게 한번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니까 그냥 효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하라는 얘기죠. 다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가 치유됐을 때 그냥 기존의 행정행위 효력을 그냥 유지시켜 줄 건지 아니면 그냥 위법했으니까 효력 없다고 치고 다시 새로운 행정행위를 할 건지 이 문제예요, 결론은. 그러면은 기존의 행정행위를 유지하자고 하면은 무익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법치국가의 원리는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위법한 행정행위를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법치국가의 원리는 훼손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화선이죠, 또 요 조화선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이나 헌법은요, 공법은요, 결국은 두 가지 가치의 조화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 가치의 조화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자의 치유도 궁극적으로는 그저 양 가치의 조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판례 입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는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답니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자의 치유 사유로 거론되는 게 네 가지예요. 하나는 흠결된 요건의 사후 보완. 하자 요건이 흠이 있는 요건이 사후적으로 메꿔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하자 승계된다. 그 하자의 치유 문제입니다. 이거를 겨냥해서 하자의 치유에 관한 논의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법률 관계가 확정이 됐다. 세 번째, 취소를 불허하는 공익성의 요구가 발생했다. 예컨대
하자 있는 토지 수용 절차에 의해서 토지가 수용이 됐는데 거기서 댐이 이제 완전히 건설이 됐어요. 더 이상 어떻게 돌려줄 방법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사실상 공무원 또는 표현대리. 점점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건 하자의 취득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자가 있지만 취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권의 제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자의 취득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공무원이론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궁금하죠. 이게 공무원법에서 나오는 논리인데요. 863페이지에 보시면요. 86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사실상 공무원이 한 행위의 효력 이런 게 설명이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법 2, 즉 2학기 때 자세히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하자의 취득 문제를 이해하는 한도에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공무원이 말이에요. 임용 결격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컨대 실형 정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임용 조건을 우리는 보통 결격 사유라고 하잖아요. 네거티브한 임용 요건을 우리는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그게 임용 전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전가가 있었는데 용납할 수 없는 전가가 있었는데 알지 못하고 임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전가를 안 알려줘서 행정청이 잘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사 못 해가지고 전과가 있는데도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로 임용이 됐는데 나중에 전과를 저질렀는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앞에 거를 임용처분의 무효라고 하고요. 임용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결격사유 있는 임용처분은 무효라고 보는 거거든요. 뒤에 거는 당연퇴직이라고 그래요. 당연퇴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임용처분이 무효이면은 공무원이 아닌 거죠. 맞죠? 당연퇴직은 퇴직한 시점, 그 전과가 생긴 시점부터 공무원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숨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종 행정행위도 발령하고 행정작용을 했겠죠.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한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10년 동안 한 행위를 다 무효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사실상 공무원 이론입니다. 사실상 공무원. 그래서 그 10년 동안의 그 작용은 다 유효한 것으로 처리해 주거든요. 그거는 하자의 치유 문제가 아니죠. 하자의 치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거론한 네 가지 하자의 네 가지 사유, 흠결된 요건의 사후 보완, 장기간 방치로 인한 법률관계 확정, 취소를 불허하는 공익상 요구의 발생, 사실상 공무원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치유 문제는 1번만 치유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2, 3, 4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취소권이 제한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취소가 제한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자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하자의 치유 아까 얘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례는 하자의 치유가 법치주의 관념상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행정작용의 무용한 반복을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데 있어서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죠. 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자, 어떤 과세처분을 했어요. 과세처분을 했는데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이었죠. 근데 하자가 치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다시 행정행위를 했으면 이 사람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니까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당사자한테 불리하게 되잖아요. 하자 이치를 인정하니까. 이런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까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내용상의 하자인데 내용상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판례는 기본적으로 명시적으로 뭐 절차적 하자 여기서 절차는 내용과 절차하고 형식이죠. 절차적 하자에만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설치는 안 했지만 이 뉘앙스가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를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자가 치유가 되면 처음부터 행정행위는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소급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은 행정쟁송 제기 이전이죠. 행정쟁송이라 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원래는 조세소송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조세소송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1980년대 초반에요. 1980년대 초반에 권위주의적인 시대잖아요. 그 전에도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런 때 권위주의적인 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이 별로 행정소송도 많지도 않았고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위법하다고 인정되지도 않고 뭐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세금 납부고지서를 그러니까 납세 처분을 하는 거죠. 조세 처분을 하려면은 과세 처분을 하려면은 일반 행정법적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세무행정법에서는 조세법에서는 세목하고 세금 계산서를 내줘야 된다는 뜻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권위주의적인 시대 때 뭐 세금 설명 잘 안 하고 그냥 이거 얼마 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 납세자가 그 세금 계산서 없이 계산 명세서 없이 한 납세 처분이 절차적 하자라고 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다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국세청에서는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원래 세금은 대량적인 처분이라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그 수범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 소송 계속 중에 세금 계산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하자가 치유됐다. 이렇게 주장한 때부터 하자의 치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은 쟁송 제기 이전에만 하자가 치유된다는 거죠. 쟁송 제기 이후에, 행정소송 제기 이후에는 하자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세 사건에서의 하자 치유 문제였고요. 그다음 일반 행정소송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절차적 하자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유 제시에 관해서는 판례가 좀 엄격해요. 이유 제시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처분 서면에 있는 이유를 보고서 내가 이 행정행위가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를 판가름하게 되고 잘못됐으면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터인데 이유 제시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이유 제시에 관해서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데 인색합니다. 그러나 다른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를 뭐 당연히 요건이 되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문제입니다.
요거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문제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그죠? 예, 법치주의적인 관념하고 그 행정 비용의 절감 뭐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죠. 일단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자 없는 다른 행정행위로 효력을 전환해서 발생시키게 하는 것. 요거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자 있는의 의미를 무효인으로 해석하는 게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이죠. 근데 무효인 행정행위도 전환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왜 전환 안 되는 거냐? 뭐 하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전환될 수 있다라는 유력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통설은 무효인 행정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환의 요건은 첫 번째 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전환하려고 하는 행위와 사이에 요건, 목적, 효과상의 실질적 공통점이 있을 것. 두 번째, 전환될 행위가 성립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세 번째, 당사자가 그 전환을 의혹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네 번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다섯 번째, 행위의 중복을 회피하는 의미가 있을 것. 이렇게 되면은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 세계에서 한 번도 안 나타난 것 같아요. 판례적으로요. 근데 몇몇 두 가지 정도 예를 들면서 이게 무효인 행정행위를 인정한 예다라고 설명하는 논문 같은 게 있어요. 문헌들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거는 행정행위의 전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판례상으로는 행정행위의 전환 문제가 있었던 판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문제다. 하자의 승계. 그러니까 통설에서는 하자의 승계 문제라고 하고요. 유력설에서는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침 안 지어놨네요.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과세처분이 있고요. 과세처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과세처분은 의무를 명하는 행위잖아요.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뿐이 있잖아요. 과세처분이 있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죠. 국세청에서. 만약에 자진해서 주면은 과세처분이 있다. 너 얼마만큼 낼 의무가 있다. 급부함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고서 내주면 좋은데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행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민사사건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먼저 해야 되는데 행정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집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촉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류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 절차가 있고요. 청산 절차가 있어서 비로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국세청 입장에서요. 독촉은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과세 처분을 했는데, 그죠? 돈을 자진해서 안 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앞으로 강제 징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거를 독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내면은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압류라고 하고요. 그 동결된 재산을 환가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공매라고 하고요. 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매라고 하고 그 만들어진 돈을 국세청만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 밖에 채권자들도 있잖아요. 그거 나눠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청산 절차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산이 맞나? 용어들이 참 제가 애매하네요. 행정집행법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405페이지부터 설명이 있어요. 청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제 이상한 게 대집행 절차예요. 대집행 절차가 뭐냐면요. 일단 철거명령을 해요. 철거명령
지금도 역시나 과세처분하고 마찬가지로 그죠? 철거명령이니까 자기 하명이네요. 그죠? 뭐뭐 철거를 알아서 해라. 나는 자기 하명이잖아요. 하명이니까 의무를 명하는 행위라고요. 근데 스스로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고를 하죠. 계고는 독촉하고 유사한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철거 명령 했는데 아직도 안 따르고 있네. 앞으로 그죠? 대집행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도 안 하면은 대집행 영장의 통지예요. 그죠? 몇 월 며칠 날 찾아가서 당신 집을 내가 부실 수밖에 없겠다. 이게 대집행 영장의 통지죠? 그래도 안 하면은 실제로 대집행을 실행하겠죠. 그러고 나면은 비용 청산을 해야 됩니다. 비용 청산을 왜 하겠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철거를 했었어야 됐는데 제3자가 철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비용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비용 다시 받아내야 되겠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모두 다 처분이에요.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에요. 모든 게 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불가증력 때 설명했지만 그죠? 행정행위는 또는 처분은 불가증력이라는 게 있어서 90일 이내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무효인 행정행위를 제외하고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철거명령이 나온 지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철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이 어영부영 하다가 90일이 지났습니다. 90일이 지나서 계고도 지나고 대집행영장의 통지 때가 됐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90일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는 소송 제기해봤자 제소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해서 각하될 게 뻔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대집행영장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또는 암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위에 그 강제 징수를 예를 들면요. 근데 압류 절차나 뭐 대집행 영장의 통지 절차에 위법 사유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뭐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위법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위법 사유는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있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위법 사유는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요. 철거 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이게 허용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제소기간을 둔 취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뭐하러 제소기간을 둬,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제소기간을 뒀다라는 것은 법적인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없다고 하면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역시나 법적인 안정성과 권리구제 가능성의 조화 문제네요. 또 기준선이 또 있어야 되네. 그치? 이런 사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선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자승계론이라는 기준선이 있고 하나는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이론 또는 규준력 이론이라고 합니다. 규준력 이론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럼 판례가 어떤 거를 채택하고 있느냐? 원칙적으로 하자승계론에 있어 왔어요. 통설 판례예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너무나 쉬웠겠죠. 통설 판례는 하자승계론이니까 하자승계론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도 아니에요. 이제 오래됐어요.
판례가 하자 승계론으로 일관하지 않아요. 규준력 이론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거리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냥 하자 승계론만 채택하고 있었으면 그냥 뭐 규준력 이론은 답안지에다 쓸 때 가산점이 될 뿐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근데 판례가 또 그것도 또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이제. 할 수 없이. 자, 그러면은 먼저 이런 하자승계론 내지는 규준력 이론에 기본 전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 전제가 첫 번째, 선행행위의 하자가 있으나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자, 철거명령의 하자가 있고 대집행영장의 통지에도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서 그냥 이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만 하자가 있고 여기에는 하자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선행행위 하자가 무효가 아니어야 돼요. 무효이면은 무효인 철거명령의 터잡은 집행행위들은 다 같이 무효가 되겠죠. 세 번째는 선행행위의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죠. 발생할 것이죠. 선행행위의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철거명령 취소 소송 제기하면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지금 말하는 문제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준, 하자승계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자승계론은 이 일련의 과정이 행정행위의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동일한 법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자승계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하자가 여기로 넘어간다고 해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하자승계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볼게요. 자, 철거명령 개고 대집행영장의 통지 대집행위 실행 비용청산이 하나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나 하나의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까? 아닙니까? 고개만 끄덕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의 동일 목적이 아니에요. 모르겠죠? 뭐 동일 목적일 것 같기도 하죠. 뭐 어차피 철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여기다가 벽을 쳐놨잖아요. 요거는 의무를 명하는 행위. 두 글자로 뭐예요? 하명. 여기는 그 하명의 불행에 대한 집행행위다. 하명과 집행행위. 그 구분이 돼서 여기에 넘사벽이 있죠. 넘사벽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에요? 아니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대집행영장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요. 철거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여기 벽이 있다니까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개고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죠. 이렇게 된다라는 게 하자승계론이에요.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동일 목적이냐 아니냐, 별개 목적이냐. 여기서 벽이 쳐져서 이쪽은 그 의무 부가행위, 하명, 의무 부가행위, 6글자는 의무 부가행위, 2글자로는 하명. 이쪽은 거기에 따른 집행행위.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라는 거지. 그럴듯하지만 이거 제가 알려줬으니까 그럴듯한 거지. 알려주지 않고 물어보면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인위적인 구별 방법이잖아요. 이게 뭐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비판론이에요. 근데 하자승계론이요. 아주 옛날 일제시대 때는 하자가 진짜로 넘어가는 걸로 이해했어요. 진짜로 넘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철거명령에 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하자가 막 넘어가는 이렇게.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차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무리 하자승계론을 채택하고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이죠.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성력 이론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오토마이어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오토마이어가 민법도 벤치마킹을 했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판결, 같은 국가기관의 국가적 행위인데 가장 격식이 잘 차려진고 정식적인 행위가 판결이잖아요. 판결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은 판결에는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기판력이 있죠. 판결에 기판력이 있듯이 행정행위에도 규준력이 있다는 거죠. 판결에 기판력이 있듯이 기판력의 행정행위적 버전이 규준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규준력이 행정행위가 확정이 되면 규준력이 생기는 거예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 생기듯이. 그러면 선행행위에 모순된 후행행위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규준력이 미치고 규준력이 미치고 규준력이 미치고 규준력이 미치니 대집행영장의 통지에 있어서 철거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판력이 미치잖아요. 이제 선행 판결이 있으면 이제 못 건드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선행 행정행위가 확정이 되면 이제 못 건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고 처분에도 규준력이 미쳐서 개고 처분의 위법성도 대집행영장의 통지 단계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 사안에서만큼은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하자 승계론보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또 비판을 하는 거죠. 하자 승계론에서. 자, 규준력이 미치려면은요. 행정행위의 규준력이 미치려면은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듯이요. 대인적 한계, 사물적 한계, 시간적 한계라는 게 있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기판력의 시적 한계, 뭐 인적 한계, 물적 한계 이런 거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추가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그래서 예측 가능성과 수인 가능성인데 이거는 마치 재심과 유사하죠. 예? 재심에서 설명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 뭐 그 판결이나 또는 뭐 수인 참을 수 없다. 수인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인데 자,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규준력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 규준력에 기해서 이 선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후행행위에 미치게 되는 거죠. 구속력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통설은 하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거고요. 이 규준력 이론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해서 그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론이 하자 승계론에 대한 반론이 아니 판결도 아닌데 무슨 규준력이라는 게 있는 거냐 도대체 행정행위에 이런 식으로 비판론을 제기하지만은 또 거기에 대한 재반론으로 어차피 행정행위를 처음 만들었을 때 기판력이나 이런 판결의 효력을 벤치마킹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럼 판례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판례 입장은 옛날부터 하자 승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 207페이지하고요. 209페이지 상단에 걸쳐서 하자 승계를 인정한 판례하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을 제목만 이렇게 쫙 뽑아봤거든요.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이 판례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요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공시지가 문제입니다. 공시지가. 요새 뭐 저기 대선 이슈도 됐었잖아요. 뭐 종부세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 근거가 그죠? 그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 처분의 근거가 다 공시지가에서 근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성북구 아량동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안암동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 8, 9번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9번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고 싶어요.
땅값을 알아야 되죠. 그죠? 매번 땅값을 조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시지가 제도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부 다 조사하지 않죠.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1월 달인가에 1년에 딱 한 번 하나를 조사를 해요. 안암동 1, 2, 3, 4, 5, 6, 9번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지 하나를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그거를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알게 되면은 9번 땅의 가격을 알 수 있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정평가사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는 대지고 여기는 잡종지면은 가격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로가 있고요. 여기는 도로가 없는 맹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1월 달에 조사했는데 요거는 9월 달에 지금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시차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조정 부합하면은 얘의 가격이 나오죠. 맞죠? 네. 요거를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개별 공시지가는 3월 달하고 9월 달에 1년에 2차례인가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에 한 번 조사하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1년에 2차례 조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생기고요. 알 수 있고요. 결정되고요. 개별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개발부담금이니 뭐 양도소득세니 이런 게 결정이 되고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손실보상,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이 결정이 됩니다. 왜 손실보상금을 개별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냐 의문이 생기겠죠? 행정법 2시간 그때 공부할 겁니다. 그때 공부하시기로 하시고요. 지금 바쁘니까. 자, 그러면은 사건은 어디서 났냐면 여기서 났어요. 자, 개별 공시지가 결정도 처분이고요. 행정행위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도 처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자 승계 문제로 바로 들어가게 됐죠. 그죠? 맞죠? 네. 자,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만약에 2022년 9월 달에 개별 공시지가를 평방미터당 2천만 원이라고 공시를 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소송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자기는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요. 평당 1,000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공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기분 좋잖아요. 자기가 땅을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세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그죠? 양도소득세 부가처분이 됐습니다. 근데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개별공시지가 결정이라는 행정행위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죠. 양도소득세 부가처분에 뭐 특별히 뭐 위법한 뭐 사유가 없겠죠. 그러면 하자승계론대로 하면 하자승계 안 되죠.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근데 뭔가 구제는 해줘야겠죠. 근데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눈에 띄어요? 하자승계론만 있는 게 아니죠.
규준력 이론 중에 무슨 네 가지 한계가 있는데 무슨 한계에 눈이 꽂힙니까? 시적 한계, 물적 한계, 인적 한계, 그다음 추가적 요건이 있잖아요. 그 추가적 요건에 눈이 띄는 거죠.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론이죠.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론이죠. 자, 판례를 읽어봅시다. 209페이지예요. 자, 대법원은 이전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내용과 표현을 쓴 판시를 하였다. 예, 그 다음부터입니다. 일단 기존의 하자승계론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자승계론에 따른 결론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잘 못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 소유자 등이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건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장차 어떤 불이익이 생길 거라고 미리 예상해서 미리 소송을 제기하기도 기대하기 어렵죠. 기대 가능성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위법한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규준력 이론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판례가 자신의 이론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하자승계론의 입장에서는 하자승계론을 고지식하게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자, 이제 여기는 하자승계가 되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동안에 요거는 안 돼요. 근데 요거는 되는데 왜 요것도 안 될까? 그죠?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된대요. 그러면 앞으로 요거는 이걸로 바뀌겠죠? 그죠?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까지가 211페이지까지 얘기고요. 212페이지입니다. 예. 그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발표와 독립유공자법 적용 배제자 결정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경우인데요. 요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은요, 그죠? 어떤 직종은 굉장히 위험한 직종이고요. 어떤 직종은 위험도가 떨어지는 직종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사업장이 위험도가 낮은 직종으로 평가받아서 그동안은 그렇게 보험료를 내왔는데,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재평가되면서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게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가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안 냈어요. 안 냈더니 보험료 징수 처분을 하는데, 보험료 징수 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무 부과 결정하고 집행행위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보통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따르면은 하자승계론에 대한 결론하고 같아져서 하자승계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과거에는요,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판례가 처분을 안 봤어요. 안 보다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할 때 처분 절차대로 안 한 거죠. 처분 절차를 했었어야지 이 사람은 청문도 하고 이유 제시도 하고 의견 제출도 하고 어필할 기회가 있었던 건데 처분 절차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처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니까 이제 하자승계론 문제가 생겼는데 하자승계론대로라면은 이거는 이제 하자승계가 안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판례대로 이게 처분 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분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텐데, 따라서 당사자는 의견 제출할 기회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느닷없이 다시 처분 절차가 됐다고 하니 하고 그다음에 하자승계론대로라면은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이렇게 문제지. 그래서 이 판례가 생기게 된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자승계가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 하자승계를 인정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까지 해서 그 행정행위의 그 하자 문제가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꽃 감사합니다.